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카드 빅데이터 상업본부의 우상수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 둬서 정말로 문과생들만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공계생들도 계신지를 모르겠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필요한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이과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갖다가 어떻게 맥시마이즈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관점에서 앞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데이터 예전에는 데이터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고 있기도 해요. 그런 관점에서 과연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관점에서 빅데이터 앞에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다보스 의장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AI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싸서 얘기를 하죠. 새로운 성능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사람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 또는 새로운 산업생태계에서 직업과 관련된 얘기들도 같이 다루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GE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에디슨이 만든 회사죠. 그렇죠? 처음 전구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항공기 엔진으로 가장 큰 돈을 벌고 있고 근데 항공기 엔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건 항공기 엔진의 예방 정비를 위해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갖다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항공사에 데이터를 예방 정비를 위해서 제공을 하고 디텍트를 해주는 그걸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어요. 그리고 제프 이얼트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은 가장 오래된 굴뚝 기업에서 자고 그렇지만 내일 일어나면 가장 위대한 디지털 기업, 분석 기업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GE의 산업 패러다임 자체를 기존 제조 방식에서 디지털화된 것들로 거의 다 바꿨고요. 가장 위대한 분석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하면 GE가 가장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가 그래서 예전부터도 빅데이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게 빅데이터야. 그전에는 빅데이터라는 말 이전에는 무슨 말들을 많이 썼을까요? 라지 데이터라는 말도 썼고요. 심지어 학자들은 베리베리 라지 데이터라는 말도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빅데이터 없었던 얘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패러다임이랑 좀 다른 어떤 식의 그걸 갖다 빅자를 붙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2025년에 175 제터바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주변에 널리게 될 거고 발생하게 될 것이다. 왜? 라고 하는 부분. 2010년을 기점으로 되어 있죠.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갖고 계신 컴퓨터들이 하나는 있죠. 이 컴퓨터는 예전에 아폴로 계획에서 달나라의 우주선을 쐈을 때보다는 더 좋은 스킬과 메모리를 갖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런 컴퓨터에서 매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것 자체의 반복점으로 인해서 2016년부터 2025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만든 겁니다. 데이터의 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가늠치 못하는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보신 작 콘서트에서 작을 어떻게 내가 하고 내 성공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지 않아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만큼 내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함께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 건가. 이제 데이터는 기본이다. 데이터는 공유와도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자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 많이 보는 것 중에서 데이터는 도대체 어떤 데이터들이 누구에서 어떻게 많이 발생될 건데 미국 당연히 많이 발생할 거고요. 아시아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압도적인 것들이 중국이죠. 중국.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머릿수만큼의 데이터가 이제는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폰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성대 최재동 교수님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새로운 인류가 생겼는데 폰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어떤 세대는 그렇다고 해요. 인터넷이 없었던 세대에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나오는 친구들은 전부 그렇죠. 폰이 없던 시절을 갖다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시대와 이전과는 다른 거고, 그 폰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만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자, 2011년에 맥킨지라고 하는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있죠. 그 회사가 빅데이터,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라고 하는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2009년에 내부의 리서치에서 만들었는데 2년 동안 이거를 탐구를 했어요. 자기 왜? 그리고 2011년에 그걸 내놓은 거죠. 이제는 빅데이터로 세상에 컨설팅을 해서 팔아야 되고 빅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걸 알리면서 본인들은 컨설팅으로 인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반향을 일으키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진짜 데이터가 돈이 되는 거야? 물론 그 전에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업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보고서가 충격적인 걸 한번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어널리티컬 서베이라고 해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는 분석 자체가 핵심 영향이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말일지 모르지만 저 안에는 많은 얘기들이 함축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건지 실제 데이터를 과거에 있는 것처럼 쌓아놓은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 와야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어떤 분석 방법들, 어떤 어프로치가 좋은 거지 인사이트라는 게 과연 어떤 맥락에서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는 거고 내가 그걸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 건지라는 것들이 저 보고서에 있어요. 저런 보고서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하는 사람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영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 이분이 2015년에 조선일보에서 매년 여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와서 DT라는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테크놀로지. 이분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분도 똑같이 4차 혁명처럼 2016년에 클라우드 시밥 얘기하기 전에 1, 2, 3차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향후 30년은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시대이고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돈 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IT가 죽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IT는 이 순간에 이제 수직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을 성장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차별화하기는 힘들 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 갭을 더 벌리려고 하고 누군가한테 올려쓰려고 하면 데이터가 상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나 아니면 시장과 관련된 플랫폼,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면 이분의 책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롱테일이라는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20%의 투입을 통해서 나머지 80%를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방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0%의 사람들이 80%의 둘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이 법칙이 계속 적용되고 과거까지는 데이터 마이닝 시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2대8의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히트레이션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갖다가 끌고 온다. 근데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 앤더슨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다. 왜? 지금의 IT와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에 비용적으로 많이 들었던 채널과 아니면은 고객 개개인별로 뭔가 맞춰주지 못했던 마케팅 방법론들이 이제는 저비용으로 가능해지고 개개인의 맞춤형 마케팅까지도 개개인의 채널, 여러분이 들고 있는 까지도 꽂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렴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기술과 같은 그렇다고 하면은 저 부분을 다 가져와 보면 실제 우리가 히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앞에 가장 중요시 보았던 요 해당되는 추계선이 빨간 것보다 실제 저 롱테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훨씬 더 우리한테 와닿는 부분이고 실제 저런 거에만 매달리는 기업들이 많죠. 그 부분이 실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다
데이터로 돈 벌고 있는 기업 실제로. 물론 애플이요, 아마존이요, 알파벳이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어느 분이 얘기를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윈도우 파는 회사인데요. 파워포인트 데이터는요. 얼마 전까지는 저 회사가 꼬라박았었죠. 누군가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무엇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 데이터 기반의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실제 시가총액이 뜨기 시작한 거고요. 모든 회사들의 공통점은 데이터를 모은다는 겁니다. 새롭게 자기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던 회사들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죠.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무궁무진하고 물론 그걸 다 못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 저 데이터를 갖다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 입장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계학, 컴퓨터 사이언스, 수학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죠? 기본적으로 마케팅 엔지니어. 마케팅을 어떻게 잘할까? 엔지니어라는 말이 마케팅이랑 이게 맞나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모두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마케터가 하는 일이라는 건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필요하죠.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데이터를 어떻게 잘 보관하고 쌓을지. 또 하나는 커스터머 인사이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는 B2B와 관련된 것들도 하지만 고객과 관련된 부분들을 합니다. 플랫폼 장사는 B2B 장사가 아니라 B2C 장사예요. 대부분. 자, 그렇다면 고객에 관련 얼마만큼 알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얼마만큼을 팔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다양성에 의해서 고객을 갖다가 360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뿐만 아니에요. 저 밑에 있는 좀 가야 돼요. 데이터 마라타이제이션이라고.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건 아니면 아까처럼 인사이트를 뒤집는 사람이 되건 다른 직업을 갖다지 간에 결국은 지금 시대에서 데이터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데이터로 돈 버는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공익과 관련된 거,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는 건 맞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어해야 되는 게 모네타이제이션. 조시 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런 말로 써놓고 항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치게 되시면 이런 내용을 잘 보게 될 거예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보다는 통계학에 우위를 갖고 통계학자보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둘 다 잘한다? 당연히 잘할 수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 본다면 그걸 좀 뛰어넘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 수학, 통계학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들인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보다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맞는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것들을 갖다가 발견해내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발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요 밑에 잘려져 있는 부분들은 수학적 이해도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렇다고 미적분을 잘 푼다? 이런 게 아니라요. 수학의 여러 가지 논리적 연산,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바라보는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고 하면 알고리즘을 잘 개발해야 하기보다도 데이터를 갖다가 다차원으로 엮어보려고 반드시 주어진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 이종 데이터를 결합시킬 때 전혀 생뚱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결합시켜봐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T값이 달라요. 다차원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스킬, 전문가, 그 다음에 해킹, 그 다음에 통계학과 수학과 관련된 부분에 이 부분들을 다 모아놓고 정말 그 가운데서 잘하는 부분들이 모여져야지만 시너지를 내서 된다. 이거를 이제 과기부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엮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분석 능력이라고 하는데 저 비즈니스 분석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도대체? 앞서 하는 거는 항상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고요. 실제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질 만한 소양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
여러 가지 분석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소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당되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관광을 하려면 관광업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되고 어떤 구조인지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반도체를 갖다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반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베이스적인 도메인 알리지가 없으면 분석이 되겠어요. 그래프만 그리고 숫자만 하는 거죠. 그래봐야 아무 인사이트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분석을 잘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보는 부분이 마치 내가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니면 달나라의 우선을 쏘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쪽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까지 가야 되나? 그거는 포지셔닝에 대해서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게더링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줄 아는지는 알아야죠. 누구를 시켜야 돼요. 그죠? 남이 주는 거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야 되긴 하겠지만 한번 검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해당되는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디파인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분석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은 대단히 많아요. 데이터셋을 던져주면 이유 없이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그래프 그리고 테이블 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나를 자기가 명확하게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내가 풀고자 하는 것, 내가 그 뒤에 어떤 식으로 해당되는 문제를 구조화시킬지에 대한 모델링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하나는 검증, 분석을 데이터 마이닝하는 예전에 막 광부에 비유하고 쌓여있는 내가 알아서 막 뒤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게 나올 거야. 그렇게 안 돼요. 평생 가도 데이터 다 걸었지 못해요. 분석을 한다면 앞에서 있는 프로블럼 디파인처럼 거기에 대해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되고 그런 부분에 논리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베이스 나레지를 가지고 도메인 나레지를 가지고 추론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맞는다는 보장이 아니라 깨질 수도 있는 거고요. 깨지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맞았다면 최적화를 시켜요. 그런 부분들의 능력들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분석과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좋은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왜? 남을 이해시켜야죠. 나만 하는 분석은, 나만 하는 인사이트는 소용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는 보고서 잘 쓴다면 어떻게 돼야? 초등학생이 알아먹어야 돼요.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것도 다 훑어보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결론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남과 설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결론을 가지고 실제 액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보면 정말 좋은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겠죠. 앞단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설득이 될까? 무엇이 중요한 걸까? 근데 팩트를 망각하고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명확한 팩트와 인사이트 위에서 실제 의미 있는 것들을 전달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스토리텔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걸 잘해볼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큰 거죠. 데이터 스킬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는 관점들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호기심, 큐러시티 같은 부분은 그거는 차별성을 갖다가 뒤에서 기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무조건 호기심이 많아야 되는 거야? 라기보다도 그 호기심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들이 새로운 다양한 차별점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벤져스들도 다 펑션이 있잖아요.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팀워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아까 전에 인성 관련된 부분, 뭐 사회성 이런 거 얘기했는데 물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좀 독특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좌컨스트이기 때문에 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그렇다면 직장 안에서는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에서 있는 여러 가지 스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유난히 같은 역할을 하겠죠. 제가 이제 신한카드였으니까 신한카드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 드릴게요. 2013년 말에 빅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름이 있었고 지금 사업본부라는 이름이 있는데 한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협업하는 데까지 따지면 100여 명이 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코어 펑션들을 갖고 있어요. 분석 당연하겠죠. 근데 비즈니스 뭐죠? 빅데이터에서 빅데이터를 갖다가 분석만 해가지고 할 건 아니잖아요.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될 거거든요. 그거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기타, 비즈니스와 연결시켜주는 부분에 대한 기획전. 그리고 AI, 그다음에 플랫폼이 아까 전에 데이터 웨어하우싱이나 분석 툴과 관련된 부분들 다루는 거. 마켓 센싱은 트렌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소비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트렌드를 봐야 돼요. 사회 통계학적인 트렌드도 보고요. 이걸 계속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 부서도 있고요. 컨설팅, 제가 하는 게 컨설팅. 무슨 얘기냐면은 카드 데이터를 가지고요.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 협업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비 데이터가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적인 물론 이 데이터들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에 기본적으로 비식별 처리를 하고 인사이트를 보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카드 회사에서 왔으니까는 카드 데이터, 빅데이터, 신문보를 많이 나오는 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번 가장 많은 데이터는 뭘까요? 여러분이 폰에서 쓰는 기본적으로 검색하는 데이터가 1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개인정보보호상 노출하지 못해요. 물론 카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릴 수 있어요. 식별자를 떼고 비식별을 처리를 하죠.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13.8%밖에 안 되던 카드 사용의 비중이 그렇죠? 여러분이 소비하고 있는 현금 플러스 카드의 비중 자체가 80%가 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소비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카드 데이터로 많은 부분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사는 그게 아니라 여러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올 때 교통카드 쓰시고 점심 먹고 영화 보고 주말에 친구와 같이 놀러 가고 세금도 내고 심지어 보험도 해요. 홍신사 관련된 것도 그러면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2,200만 고객이 있고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몇백만 이상의 데이터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데이터는 거의 풀셋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커버리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업종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종.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커버해요. 대신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건 뭐냐면 품목 데이터인데 그건 저희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마트에 가서 뭘 사시면 여러 가지 다 품목을 사실 거잖아요. 근데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아, 마트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협업을 통해서 품목 데이터를 채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RFM이에요. Recency Frequency Monitor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 데이터에 있어서 죽어있는 데이터, 작년에 맞는 데이터를 갖고 내가 분석을 해봐야 지금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카드 데이터는 매일매일 발송을 하고요. 개인 주체에 대해서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육하 원칙에 대해서 카드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왜, 그리고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리서치를 갖다가 병행해가는 실시간으로 고객한테 인터랙티브하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런 다음에 고객의 동의를 얻고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통해서 이것들을 메꾸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내부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마케팅 페르소나. 실적으로는 고객을 잘 들어보는 커스터머 인사이트 관점에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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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고객은 너무나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개개인으로 다 볼 수도 있지만 통으로 묶어서 잘게 가장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페르소나들을 만들고요. 그걸 다시 세분화해서 최종 따내는 개인의 접근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적용 데이터가 쌓이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고객의 목소리, 고객이 테스트한 이거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분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정형과 관련된 분석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 중에 저희는 고객과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화시키고 텍스트를 변화하는 걸 다시 분석을 해서 각각 고객들의 감정과 고객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사람이 듣고 코드를 남기는 방식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코드 하나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 중의적인 것들, 여기에 있는 부분들과 다른 데이터와, 그러니까 저희가 정형 데이터와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소셜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물론 최근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은 멀었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를 갖다가 적용하는데 챗봇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노하우들 습득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해보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의사결정 관련된 지원이라고 컨설팅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양한 곳들과 해요. 기본적으로 이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외국인 데이터를 가지고 관광과 관련된 예전에는 공항 가서 서베이 했어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그러지 말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 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문화관광연구원과 문체부와 함께 지금 4년 동안 외국인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통계로 이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지역의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넘기고 평창 올림픽을 했죠. 문체부에서는 이게 물론 우리나라 메달 따는 것도 좋은데 대한민국의 관광이 얼마나 왔을까라는 걸 측정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측정을 해드려요. 메르스라고 하는 국가 재난사태가 한 번 있었죠. 그렇죠? 그 전에 세월호가 있었고요. 자, 이런 부분이 도대체 경제의 파급 효과가 얼마일까라고 하는 부분들. 왜 중요하냐면요. 지방정부자치단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해당되는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한테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손 드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곳이 취약한 지역인지를 판단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데이터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사람이 발로 뛰어다녀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샘플로 조사하는 것은 잘 맞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카드 데이터로 되는 부분. 특정한 곳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제 새롭게 문을 여는 곳에 대해서 마케팅 커버리지, 그 다음에 고객이 오는 간격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도대체 이 시간에 어떤 광고를 틀어야 되는지를 지나다니는 유동인구의 소비 감성을 저희가 임시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저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 저 반경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과거 6개월간 어떤 업종에서 썼고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는지 시간대별로는 다른지를 갖다가 측정해서 그걸 가지고 해당되는 광고사는 시간대별로의 프라이싱을 매기는 거예요. 업종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분들 또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잡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반드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자라고 하면 마케터라고 하면 이제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알고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랑 결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라는 게 기업으로 보면요. 처음에는 데이터를 비즈니스 모니터링을 해요. 카드사 같은 카드를 발급하겠죠. 몇 장을 발급했는지 궁금할 거잖아요. 신규는 얼마인지, 기존의 원한테는 얼마인지. 두 번째는 데이터가 모였네.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 새롭게 고객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케팅을 잘하려면 신용관리를 잘하면
그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는 것들이 기존의 빅데이터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치면 그 이후 시점에는 이제는 수성이 되었는데 1% 올리기가 어려운 거죠. 어느 정도 차고 나면요. 그전에는 성장률이 10% 20% 쭉쭉 가다가 그 다음부터 전진이 아니에요. 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본 역량들을 갖춘 프레임은 다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격차에서 1, 2%를 갖다가 올리는 부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최적화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옵티마이징까지 됐는데 이제는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해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 이상의 것들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비즈니스 메타버시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사업에 대한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기업들 많죠. 구글이 뭐 하죠? 양면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 사업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나갈 사업이 계속 광고 사업일 수 없는 거죠. 집에서도 광고를 키우고 있는데 그거 말고 하는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베조스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은 뭘까요? 잘 날아가겠대요. 우주 산업에. 아마존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그 다음 넥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데이터 자체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쌓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쌓아놓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요. 고객한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적절히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가지고 올까에 대한 싸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현재도 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이 돼서 남한테도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 있게 이제 기업은 다가서야 될 거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라는 부분. 근데 빅이라는 말은 이제 소멸될 것 같아요.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가 근간에 있는 여러 가지로 직업을 만드시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여러분들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